1989년 12월 29일 도쿄 증권거래소의 마지막 납회일.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38,9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도쿄 황궁 부지의 땅값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전 세계는 일본 주식회사의 영원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화려했던 그 순간이 정점이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자산 시장의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일본의 장기 불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아직 살아있다고 자위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섬뜩하리만큼 30년 전 일본의 뒤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데이터를 뜯어보면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더 잔혹한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는 단순히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번화가에는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들이 흉물처럼 늘어나고 있고,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거나 방 안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을 매입했던 4050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순환 사이클상의 하강 국면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 제조 경쟁력의 상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은 가계 부채라는 세 가지 거대한 악재가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적 붕괴의 전조입니다. 수많은 경제 석학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겪게 될 위기는 일본의 완만한 L자형 침체와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본은 부자인 상태에서 늙어갔지만 한국은 빚더미 위에서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2영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 주도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기업의 부실과 외환 부족에서 비롯된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가계와 정부 그리고 경제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마비되어가는 만성 복합 질환이자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막연한 공포나 감정적인 비관론을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오직 차가운 숫자와 팩트,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하려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현재의 대한민국을 비교 분석하고, 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제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한국 경제의 진짜 얼굴을 공개합니다. 위기의 징후는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아니라 일상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데이터는 바로 인구와 기초 체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당시 일본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탄탄했는지는 간과하곤 합니다. 1990년 버블 붕괴 직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5명대였고 세계 최대의 순대외 채권국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벌어놓은 막대한 현금을 곶감 빼먹듯 쓰면서 3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25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 사실상 국가 소멸 단계에 진입했으며 가계와 기업은 현금이 아닌 막대한 부채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위기가 닥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금융권과 건설사가 무리하게 벌여놓은 사업장들이 고금리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자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부도를 막고 있지만 이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꼴입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면서
건강한 자금의 흐름까지 막아버리는 동맥경화 현상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유일한 생명줄인 수출마저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반도체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의 거센 추격에 잡혔거나 이미 추월당했습니다. 무역수지의 구조적 흑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경고는 환율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일시적으로 치솟았다가 안정되던 환율이 이제는 1,300원, 1,400원대에 고착화되는 현상, 이른바 고환율의 뉴노멀은 원화라는 화폐의 구매력이 영구적으로 손실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은 부자인 상태에서 몸이 서서히 굳어갔지만 한국은 빚쟁이인 상태에서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잔혹한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외면하고 싶은 첫 번째 징후입니다. 경제 충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장치처럼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인과율의 결과입니다.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이 거대한 충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성격 변화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마법의 지팡이였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빚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정점을 찍는 순간 이 빚은 순식간에 주인을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민스키 모멘트의 시작입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원리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즉 영리, 자산 효과가 발생하면 경제 주체들은 생존을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빚을 갚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특히 한국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실상 사인, 간의 거대한 사금융 섀도우 뱅킹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갭투자에 활용하고 세입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댑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집값이 하락하면 이 이중의 레버리지 구조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 경색을 유발합니다. 이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당시에는 없었던 오직 한국만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일본의 버블은 주로 기업과 은행의 문제였기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위기는 2천만 가게의 장부, 밸런스시트가 망가지는 위기이기에 정부의 개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대차대조표 불황의 악순환입니다. 리처드 쿠가 제시한 이 개념처럼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소비와 투자를 멈추면 내수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내가 지갑을 닫으면 이웃의 소득이 줄고 이웃이 지갑을 닫으면 나의 매출이 줄어드는 합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는 다시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의 부실을 키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자마자 부동산, 가계 부채, 내수 침체, 금융 부실이 서로 꼬리를 물고 넘어지는 도미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동 원리가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웬만한 정부의 부양책으로는 그 거대한 관성을 멈춰 세우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시스템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일본식 장기 침체는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핵심은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을 동반한 침체였습니다. 경제 활력은 떨어졌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아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존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엔화는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기축 통화이자 글로벌 위기 때마다 가치가 오르는 안전자산입니다. 일본 정부가 GDP 대비 260%가 넘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지고도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 빚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과 기업이 엔화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은 집안에서 빚잔치를 벌였기에 외부의 충격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마주할 위기의 양상은 일본보다는 오히려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 혹은
그리스의 사례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신뢰에 잃은 화폐와 외국 자본의 이탈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5대 부국이었으나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9번의 디폴트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비상식적인 금리 정책으로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이는 곧장 밥상 물가와 에너지 비용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일본처럼 물가가 싼 침체가 아니라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태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후 저금리 자금을 무분별하게 끌어다 쓰며 공공부문의 빚을 키웠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한국은 주체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정부 대신 가계가, 복지 대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저금리 파티를 벌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냉정합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튀어오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가 자랑하던 외환보유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1997년 IMF 사태가 기업의 빚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 발생했다면 다가올 위기는 가계의 빚과 국가, 경쟁력 상실이 맞물려 원화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화폐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가난해지지만 안전한 길조차 우리에게는 사치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글로벌 사례가 주는 가장 뼈아픈 경고입니다. 이제 거시경제의 현미경을 우리의 식탁과 지갑, 그리고 밥줄이 달린 일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복합 위기가 한국 사회에 상륙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허리, 중산층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온 유일한 믿음은 내 월급은 조금씩이라도 오를 것이고 내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깨지는 순간 중산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하류 사회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원리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질 소득마저 줄어드는 이중고는 가계의 현금 흐름을 마비시킵니다. 이미 수많은 가정에서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줄이는 생계형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여력의 증발은 내수 시장의 붕괴로 직결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점심값을 아끼려 도시락을 싸다니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저녁 회식이 사라진 거리에는 임대 현수막만 나부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의 밑단이 괴사하는 과정입니다. 기업들 역시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투자를 줄이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인건비를 감축할 것입니다. 신규 채용은 동결되고 4050세대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내몰리며 청년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고용의 질적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한국 사회는 K자형 양극화라는 잔인한 계급 사회로 재편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영향은 심리적 자본의 소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한강의 기적의 동력이었던 희망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6명대의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는 청년 세대의 소리 없는 파업이자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사회적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유지되었지만 한국은 극단적인 경쟁과 각자도생의 문화 속에서 경제 위기가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마르면 인심도 마른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보다 서로를 물어뜯는 야만의 시대를 먼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데이터 너머에 존재하는 우리가 겪게 될 진짜 위기의 민낯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 당국은 손발이 모두 묶인 채 링 위에 올라선 복서와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때마다 깊은 고뇌에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학의 불가능의 삼각정리,
impossible trinity라는 완벽한 딜레마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고 400원대를 위협하는 환율을 방어하려면 미국을 따라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유지하자니 내관이 드러난 부동산 PF와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그리고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경제 전체를 터뜨릴까 두렵습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고자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를 견디지 못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수직 낙하할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교착 상태. 이것이 한국은행이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속사정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최후의 보루여야 할 재정 정책의 여력마저 고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쏟아부어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금이 거치지 않아 발생한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는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중기축통화국인 일본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 화, 카, 이번은 위기를 지연시킬 특권이라도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무리하게 돈을 풀면 그 즉시 국가 신용도 하락과 제2의 외환 위기로 직행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빚을 내서 빚을 갚게 하는 대환 대출 같은 미봉책뿐입니다. 이는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아니라 진통제를 투여해 고통만 잠시 잊게 만드는 연명치료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나의 경제적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대마불사의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 댐 아래에 있는 개개인의 침수 피해까지 막아줄 여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징벌의 손이 되어 방만한 경영을 한 기업과 무리하게 빚을 낸 가게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의 냉혹한 원리가 지배하는 시기, 각자 도생, 그즈도성이라는 서글픈 사자성어가 2025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숨겨진 슬로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가가 각자 도생을 선언한 시대, 개인에게 요구되는 생존의 제일 원칙은 명확합니다. 성장이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방어라는 냉혹한 현실로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10년이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불리는 것이 미덕인 레버리지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채의 구조조정입니다. 언젠가 금리가 내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고금리 대출을 안고 가는 것은 구멍난 배에 타고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자산은 과감하게 손절매해서라도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때 현금은 최고의 방패이자 훗날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투자 전략의 대전환도 필수적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이제 자산을 원화 KRW에만 묻어두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원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내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기축통화인 달러나 가치가 보존되는 금 혹은 미국 국채와 같은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분산하는 통화,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키트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환차익을 통해 내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하는 해지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시세 차이 캐피털 게인을 노리는 투기적 접근보다는 배당주나 채권처럼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캐시 중심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긴 겨울을 버틸 기초 체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보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즉 인적 자본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갖추거나 월급 외에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만이 고용 불안과 실질 소득 감소를 이겨낼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은 대박을 꿈꾸며 공격적으로 나설 때가 아닙니다. 납작 엎드려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미리 대비하는 통찰력만이 이 잔혹한 경제 전쟁터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는 이 불안감의 실체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가난의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성장이라는 절대 반지가 파괴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축 성장의 혜택을 누린 만큼 이제 압축된 고통의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겪은 침체가 아니라 거품이 꺼진 후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 사회 시스템을 재건해낸 적응의 과정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일본보다 더 가파른 내리막길에 서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우리 사회에 끼어있던 거대한 탐욕의 거품을 걷어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손쉽게 부자가 되는 시대, 빚을 내서 몸집을 불리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치던 고성장의 환각에서 깨어나 더 단단하게, 더 깊게를 고민하는 성숙의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저성장은 받아들여야 할 상수, 장수이지 극복해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수축 사회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하며 끝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내 삶의 내실을 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또한 숫자 채우기식 부양책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통해 작지만 강한 경제 체질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고통 없는 치유는 없으며 희생 없는 개혁은 기만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1997년의 위기가 우리에게 달러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면 2025년의 위기는 건전한 자본과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매서울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이 겨울은 혹독한 시련이겠지만 탐욕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며 묵묵히 내실을 다진 이들에게는 경쟁자들이 사라진 빈들판에서 새로운 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려했던 여름날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거품이 사라진 차가운 현실의 대지 위에서 당신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걷게 될 일본보다 잔혹한 길, 그 길 끝에서 살아남아 웃을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기를 바랍니다.